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예. 오늘도 만나 뵙는 우리 양희원영 처장님. 자, 예. 진행하시죠. 네. 어제까지, 오늘 새벽까지죠. 오늘 새벽까지 순위하고 지금 순위가 좀 바뀌었어요. 예. 예, 그래서, 5위가 6위로 내려앉고, 밑에 있던 게 4위로 올라와가지고, 네. 제가 6개를 그냥 다, 6위까지 다 소개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우선, 5위였는데, 지금 6위로 내려앉은 게, 그 영화 나쁜 나라, 함께 보자고 얘기한, 네. 참여연대에서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 같이 보자고, 올라온 글이 지금 6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영화인가요? 네. 나쁜 나라. 나라가 나쁘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난 세월호 참사, 예, 그렇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말 너무나 잔혹한 1년의 시간을 견뎌야 됐던 유가족의 투쟁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지난 3일 개봉된 거고요. 4월 16일 그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제작을 하신 거고, 그 유가족들의 일상을 고스란히 담아낸 건데, 이 유가족 분들에게는 우리나라가 나쁜 나라인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12월 23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서울극장 6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지금 다큐 영화를 같이 본다는 거군요. 네네. 오후 7시 반부터 이제 10시까지인데, 세월호 관련한 영화가 두 번째 나온 거죠. 지난번에 다이빙벨 나왔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인 건데, 이번에 이 영화는 이제 김진열 감독님이 만드신 거고, 7시부터 티켓 배부를 한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7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비용은 7,000원의 비용이 있다고 합니다. 끝나고 나면 단체 사진까지 찍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이 영화는 전국의 16개 영화관에서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메가박스, 아트나인, 그리고 아리랑 시내센터, 아트하우스 모모, 인디스페이스, 필름포럼에서 이제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요? 여기 보시면 12월 3일부터 계속? 예. 날짜가, 종영 날짜는 나와 있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그 상영관 개봉에 대해서 지금 그 영화관들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네. 지금 전국 상영관 시간표도 지금 같이 나와 있긴 한데요. 어디 있어요? 시네마달에서 상영관 및 시간표가 올라와 있네요. 그래요? 네네.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이미 개봉이 돼서 상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네. 지금 인디스페이스 오늘이 지금 8일이죠? 네네. 인디스페이스 오늘부터 시작하고 있고 16일까지 되어 있고, 아리랑 시내센터는 오늘부터 내일 이틀 동안 하고요. 아트나인은 8, 9, 11일,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트하우스 모모, 여기는 오늘부터 해서 16일까지, 필름포럼은 오늘 하루네요. 오늘 하루 12시부터 5시 반. 경기도의 지시네마로 이제 메가박스 백석, 영통, 파주 출판도시, 메가박스 안산중앙점 등 쭉 있는데요. 시네마달이라고 들어와 보시면 여기에 나쁜 나라 상영관 및 시간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네마달이라고 치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집니까? 네네네. 그렇게 들어오네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시청자님들 게시판에다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6번째 이야기? 네네, 그렇죠. 그리고 5번째는,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비례대표 축소 합의에 반대한다. 이런 민변의 성명서가 지금 5번째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합의가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연내 합의되니 많이 지금 그러고 있고, 오늘 또 국회의장이 여당에게 쓴소리한 것도 기사화되고 있던데, 이 글은 이제 12월 3일날 여야 양당 대표가 밀실에서 이걸 비례대표 축소에 합의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비판하는 그런 성명서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럴 거라고 예상이 지금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례대표 전체 300명 중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7개 정도를 이제 줄이고 대신에 지역구를 7개 늘리는 걸로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고, 비례대표 축소합의를 철회해야 된다. 이게 거대 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구만 대표하는 형태로는, 사실은 그 국민들의 또 그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오히려 한 표의 가치가 동일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맞다. 그리고 설명이 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인데, 네. 그 연동형 비례대표 좀 설명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찾아보고요. 네, 뭐 저도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 정도 알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다수의 표를 가진 사람들만 되는 거니까. 이게 저거죠.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그렇죠. 실제로 그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비례대표는 1등한 정당이 압도적으로 가져가는 그 문제를 지적한 거군요. 예, 그렇죠. 이게 오케이. 뭐 독일식 정당 명부제의 다른 표현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10%의 지지를 받았으면 10%만큼 의석수를 확보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10% 지지를 받았어도 30% 지지를 받고 만약에 뭐 20% 지지 받고 10% 지지 이렇게 받았으면 30% 지지 받은 사람이 다 쓸어가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죠. 그렇죠. 한 표의 가치, 그러니까 사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거대한 정당으로 그냥 표가 흡수가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과 정치인들의 정치적 수준이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온 얘기겠죠.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300명에서 더 늘리는, 이거는 뭐 지금전 나온 얘기니까요. 그렇죠. 이게 이런 주장을 하는 내용이 이제 5위로 지금 올라와 있고 4위는 론스타 얘기입니다. 론스타 얘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2003년인가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이면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건데, 론스타가 제때 그러니까 외환은행을 굉장히 헐값에 사들였잖아요. 그리고 비싼 값에 팔았지만, 근데 자기가 팔고 싶을 때 팔았으면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5조 4천억 원을 돈을 다시 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민변의 이제 송기호 변호사님은 다들 너무나 잘 아실 텐데 국제통상 쪽 전문가 변호사시고 이분이 지난 몇 월 달이죠.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올해 초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청구한 내용은 도대체 론스타가 5조 4천억 원을 청구했으면 그 계산 내용이 뭐냐, 내역이 뭐냐, 그거를 당신들은 소송을 받았으니 법무부가 알고 있을 거 아니냐, 그거를 공개를 해야만 우리가 또 론스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국제적으로. 그걸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법무부가 총액만 발표하고 그 내역을 발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한 거예요. 왜요? 공개를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내역을 다시 공개하라고 이번에 소송을 낸 거예요. 근데 소송을 냈는데 소송이 또 각하가 됐어요. 왜요? 이게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법무부가 8월달에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하고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적기 성사시킨 뒤 하나금융에 팔고 이자와 세금을 고려한 금액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소송 실익이 없어졌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여튼 이러면서 재판부는 소송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왜 와서 소송을 하는, 그러니까 정보공개를 소송하는 그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이번에 이제 12월 3일인가에 다 각하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각하 결정을 내리자마자 또 이 송기호 변호사님은 민변이죠. 민변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정보공개 청구를 다시 냈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사건이 좀 복잡한데 제가 이해한 부분을 설명하면, 그러니까 지금 론스타에서 지네가 우리나라 외환은행을 싸게 거래하면서 먹튀를 한 거잖아요. 사모펀드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막 그 먹튀 논쟁이 일어나가지고 지들이 팔고 싶을 때 못 팔았다.
그래서 그렇죠. 자기네들이 손해를 봤으니까 우리 정부에다가 5조 8천억을 5조 4천억을 물어내라 라는 소송을 걸어왔다. 그래서 그렇죠. 이 민변이 도대체 5조 4천억의 근거가 뭐냐 그 내용을 신청했는데 그 신청을 우리 정부가 안 받아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안 받아준 거고. 그리고 그 5조 4천억의 근거도 밝히지 않고 그런 요구도 기각하고 각하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정보 공개 청구 재판까지 열리게 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 재판이 또 각하가 되니까 그 재판도 각하가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걸 12월 3일 날 각하가 되니까 다시 송기호 변호사가 다시 정보 공개 청구를 다시 한 거고,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다. 정보 공개 청구를 다시 한 거고, 이 정보 공개 청구가 또 거부가 되면 또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다시 소송하겠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서 5조 4천억 원의 지금 우리나라 세금을 국고를 지키고 있는 거네요. 지키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미치겠어 진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왜 그랬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론스타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론스타가 굉장히 복잡하던데요. 처음에 이걸 이제 판매하게 되는 과정에서의 비밀 회의, 비밀 관계자 회의에 거기서 이제 BIS 비율은 잘 아실 텐데 어쨌든 금융기관이 자기 자본 비율과 자기 자본과 이제 예금과의 비율을 봤을 때 그 비율이 6.5% 이하면은 이제 부실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사모펀드라 하더라도 살 수 있게 했나 봐요. 근데 마지막 그 BIS 비율, 그러니까 외환은행 마지막 BIS 비율이 8.5%인데 그런데 관계기관 비밀회의에서 갑자기 6.16%로 떨어지고는 사모펀드도 이걸 살 수 있게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또 2006년에 그 과정에 대한 의혹을 KBS에서 탐사보도를 또 했어요. 그래요. 탐사보도를 했을 때 그 내용을 보니까 이 관계기관회의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한 사람들이 다 고등학교 동기 동창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노무현 정부가 굉장히 이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았었어요?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고등학교예요, 그게? 고등학교 이름은 제가 말할 수 없고 여기 확인은 못했지만 사람들 이름은 쭉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소송 문제를 대응하는 데에 또 관여가 되어 있다고 하고 있고, 또 모 언론사에, 이게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 탐사 보도에 의하면, 또 이게 매각되고 하는 그 시세 차익을 얻었을 그 당시에 상당량의 돈들이 이게 가족명의 통장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다가 또 후지부지 되기도 하고, 뭐 등등.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몇 년째 끌고 있는 건데 이게 수조 원의 우리가 국고를 그러니까 실제로 외환은행 먹튀 과정에서의 돈을 우리가 수조 원의 돈을 잃기도 했고 그 이후에 우리 정부가 또 소송을 당하면서 지금 수조 원, 5조 원이 넘는 돈을 또 세금을 배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이 관계된 관계자들을 좀 탈탈 털어서 그리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아요. 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여전히 진행형인 거죠, 여전히. 아니, 이게 노무현 정부만의 문제면 충분히 이거를 다 노무현의 비리다 이러면서 많이 떠들었을 텐데 왜 이 문제는 이렇게 조용할까? 수상하네요? 지금까지 연결돼 있는 거죠. 그 권력이 지금까지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법무부에서 왜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냐. 그렇죠. 네. 내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사실 재벌이 권력에 동참하고 있었잖아요. 권력이 분점하고 있었죠. 결국 그들이 일으킨 어떤 비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보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우리? 네네네. 예. 근데 이거는 저는 꼭 기억을 하고 어쨌든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시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문제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많은 그 은행 직원들이 억울하게 또 막 해고당하고 그랬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3위 이제 들어가는 거죠. 3위는 시민사회 연석회의가 이제 지난 5일 서울광장에서
모이는 5천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내용, 그렇죠. 이 내용이 순위 세 번째로 올라왔는데 지난 5일날 어쨌든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이 됐고 거의 10배 가까운 5만 명 정도 주최 측 추산이지만 제가 봐도 5만 명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보수 언론이 3천 명이라고 보도했잖아요. 사실 어떻게 3천 명이 아니 해화동에 사람이 도착을 했는데 여전히 시청광장에서 사람이 출발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3천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예, 그때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그 내용이 순위 3위로 올라갔고요. 저는 그때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불허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낙담했고 더 이상 할 게 없나 양해각서를 쓰라고 했는데 그거라도 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니었나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게 제가 굉장히 패배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했었죠 사람들이. 근데 그걸 어쨌든 법 재판부에 넘긴 거 아닙니까? 헌법에 분명히 분명히 이건 집회는 허가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경찰에서 한 게 그건 불법 아니냐? 재판부가 또 바로 판단을 해준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날 5일날 또 보수 우익 단체들이 모여서 이 판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여시더만요. 아 정말. 네. 근데 저는 이제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패배주의적으로 바뀌고 부정적으로 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집요하게 끊임없이 이 일들을 하시는 분들께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래요. 예, 이 일은 이제 김용민 변호사님 역할하신 것 같고 아까 롤스타 건은 여전히 그 송교 변호사님께서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을 하고 계신 거죠. 이런 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박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녹색연합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2016년 예산 미반영 국회 합리적 선택을 환영한다 이 논평이 나온 게 두 번째인데 예산을 이것도 작은 승리죠. 네네, 작은 승리죠. 그러니까 그 의원 두 분 계시죠? 새누리당과 그 새정치연합 배재정, 염동열 두 분이 주장을 해서 사업 증액 예산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상임위하고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를 거치면서 결국 케이블카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행정 절차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 맞지 않다. 이게 법적으로 맞죠. 근데 저희도 그때 얘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갈 것 같다고 좀 패배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것도 반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법대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이 이제 이명박 박근혜가 그 지들 멋대로 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이제 뭐든지 다 안 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국민들은 정말 제가 생방송하면 저는 매일 수만 명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 수만 명의 정서가 정말 변하고 있어요. 8년 전 이명박 전과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국민을 믿고 가야 된다. 우리 시민단체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영덕 주민투표 그날도 다시 생각나는데 믿어야 돼. 그래도 자꾸 또 이제 첫 번째도 좀 약간 암울하지만 통쾌한 얘기인데요. 우리 이재명 성남시장님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시장과 청년세대의 솔직 토크 팟캐스트 이게 순위 1위로 올라왔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장윤선의 팟짱과 그다음에 참여연대 참여연대에서 팟캐스트를 하시더라고요. 부러운데. 하여튼 이 두 분 공동으로 이제 이재명 시장과 청년세대 솔직 토크를 하신 게 이번에 순위 1위로 올라왔습니다. 청년세대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늘 나오는 얘기가 그 알바 인생, 헬조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저도 40 중반이라 이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하죠. 저도 기득권 세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 팟캐스트 들어보면 내용이 다 나오긴 하는데요. 그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5,000명 월 50만 원 주겠다고 한 거. 그리고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이라고 하면서 만 19세에서 24세야 만 1,300명에게 연 100만 원. 그러니까 분기별 한 25만 원씩 주기로 한 거. 이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정부 여당 청와대에서 난리가 났죠. 박근혜 공약이지만 그게. 아니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사실은 우리 청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지만 각성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요. 네. 70대, 80대에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투표를 열심히 하니까 노령수당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투표를 해야 돼요. 맞아요. 투표를 안 하니까 청년수당, 청년배당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들 싸잡고 난리 아닙니까? 그래요. 네, 돈이 얼마 되지도 않은 건데 이거는 진짜. 사실 지금요, 청년들이 투표를 안 한다, 그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게, 청년들의 숫자가 객관적으로 줄고 있어요. 예. 이제 우리가 되게 내가 지난번 2012년 선거에서 진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네. 우리가 그 세대별 그 인원수를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네. 나중에 제가 나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수치가 잘못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그 투표율이 20, 30대 투표율이 굉장히 낮게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투표율에 대해서도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객관적인 숫자가, 지금 20, 30대의 숫자가 줄고 있어요. 네네, 숫자는 줄고 있지만, 어쨌든 똘똘 뭉쳐서 투표를 최대한 많이 하는 게 그렇죠. 정치인들을 변화시키는. 맞아요. 어쨌든 20, 30대는 앞으로 투표할 날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 20, 30대가 지난 12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관심 끊고 관심 없는 게 쿨한 건 줄 알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청년들이 이 박근혜 시대 때 더 눈부시게 깨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한번 기대를 가져볼.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실 이렇게 해서 성남시에서 나가는 돈이 연간 113억밖에 안 돼요. 물론 저는 뭐 한 달에 얼마 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 이 돈이 높은 거라고 보지만 지금 정부 예산을 보세요. 그 SOC 예산이라 그래서 토목 건설 비용에 들어가는 게 수십조거든요. 그러니까요. 내년 예산 중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만 이 토목 건설비로 증액된 예산이 3조 원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 팟캐스트를 저도 잠깐 들었는데 이재명 시장이 하신 얘기가 아니 수백 장의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봐야 되는데 그 양복 살 돈이 없다고 그러더라. 네? 그리고 그 돈 친구들하고 어쨌든 정보도 교환하고 하려면 커피 한 잔 마셔야 되는데 그거 분기별 25만 원 주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것 때문에 행자부에서 사실 이렇게 만약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법에 따라 배분하게 돼 있는 그런 지자체 지원금 자체를 깎겠다 그만큼 이렇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지들이 그걸 지자체라도 하겠다는데 그걸 왜 방해라고. 아 정말. 그게 저는 좀 비슷한 사례가 그러니까 출산 장려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자체별로 다르거든요. 어떤 지자체는 아기 낳으면 뭐 둘째부터 몇십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셋째부터는 돈 100만 원 이상 주는 데도 있어요. 서울시는 별로 안 주죠. 왜냐면 사람 많으니까. 지자체별로 다른 거예요. 지자체별로 복지나 이런 지원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지역 상황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권한인데 그거를 행자부가 법에 근거도 없는 걸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미친놈이에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청년들이 깨어날까봐 겁내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깨어날까봐 겁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걸 통해서 청년들이 각 지역에서 요구하게 되고 청년 복지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막는구나. 네. 왜 저기 하는가 했더니 그거였구나. 기득권들은 가장 걱정되는 건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싸워서 요구해서 청년 복지를 이루게 되면 지네들이 그래서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정권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를 쓰고 막는 거예요. 기를 그러네. 쓰고. 네.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는 아까 뭐 그거는 법대로 됐다고 하는데 그건 지금 예산 반영 안 해봤자 뭐 별로 안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고. 근데 청년은 20, 30대가 깨어나서 내년 총선에 내년 총선에 그리고 그 다음에 대선에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건 무섭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싹을 잘라버리겠다. 그것도 특히나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은 주요한 정치인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서 성장하게 되는 걸 초기부터 잘라버리겠다. 이런 신보가 아닌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죠. 예, 그만큼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역할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감사합니다. 주를 약속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네. 자,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재명 시장하고 박원순 시장이 똑같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왜 박 시장만 까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재명 시장이 이 얘기를 처음 했을 때는 막 언론에서 띄워줬어. 근데 박 시장이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시장은 욕을 안 하고 박원순 시장만 욕해. 그죠? 희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마치 이재명 시장만 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언론은 계속 띄워줘. 언론은 그러니까 제일 웃기는 게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했다라고 주장한 새끼들이 반기문 욕하는 거 하나도 못 들었어.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합법화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동성결혼 합법화를 얘기한 적이 없지만 반기문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한 사람이야. 근데 박원순이 게이를 합법화시키라고 했다라고 개소리한 새끼들은 절대 반기문 욕은 안 해. 또 이재명 시장이 이 청년 배당을 하겠다. 그럴 때는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해주고 포퓰리즘 논쟁이 없었어. 근데 이 박원순 시장이 비슷한 정책을 하겠다 그러니까 박원순한테는 포퓰리즘이라고 막 쌍욕을 해대. 참 희한한 일이야. 결국 박 시장이 무서운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아주 동시에 양쪽 방에 동시에 박원순 시장이 게이 합법화를 주장했다죠. 요 얘기하는데 동시에 그 팀이 들어왔어요. 내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인터뷰하느라 못 보여드렸어. 본방에서 아까 박원순 게이 얘기 썼잖아요. 똑같은 대사로 중계방에서 다른 놈이 썼어요. 팀이야. 박 시장 얘기 나오면 아마 그렇게 댓글을 쓰라고 매뉴얼이 있는가 봐. 여기 중계방에서 조금 아까 박원순 게이 얘기 나왔을 때 본방에서 똑같은 글이 있었어요. 동시에 지금 본방 중계방 사람 많은 방 두 군데에서 또 동시에 박원순 게이 얘기가 게이 합법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여러분. 동성애 합법화. 우리나라 동성애가 불법이에요? 우리나라 동성애가 불법이 아니야. 불법 아니야. 따라서 동성애 합법화란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야. 동성애는 우리나라의 불법이 아니에요. 동성애 한다고 잡혀가지 않아. 그러니까 동성애는 이미 합법화돼 있는 거예요. 합법이야. 동성애는 합법이야. 불법이 아니야. 그러면 지금 논쟁이 된 게 뭐냐면 동성결혼 합법화야. 지금 미국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가 법으로 통과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 미국의 진보단체가 박원순을 불러다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한국에서도 추진할 마음이 있느냐 물은 거야. 박원순 시장이 그거 어렵다. 한국은 이 보수 기독교계가 강하기 때문에 동성결혼 합법화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새끼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이 불법이 아니야. 근데, 동성애가 불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할 필요가 없어. 근데 동성결혼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해. 근데 미국은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된 거야. 그래서 모든 동성결혼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물어본 거야. 근데 박 시장이 자른 거야. 그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원순이 동성애 합법화한다고 개지랄 떠는 거야. 교회단체에서. 그러면서 반기문은 동성결혼 합법화 연설까지 했어요. 그리고 오바마가 동성결혼 합법화한 거 잘했다. 그게 주제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냐고. 정말 웃기죠? 그만큼 댓글 부대가 무서워하는 건 박원순 시장인 거야. 박원순 시장하고 문재인 둘만 욕먹어. 뭐야? 둘이 제일 무서운 거야.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그 얘기를 웬만큼 따져봤고요. 예. 자, 오늘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게 한상균, 그 민주노총,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 좀 더 자기를 의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지금 댓글 부대원들이 쌍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나가라. 그죠? 언제부터 자기네가 조계사 신도였다고? 조계사 신도를 자칭하면서
지금 한상균 위원장 나가라고 지금 막 쌍욕으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 저기 달마였나? 어? 무슨 영화였더라? 박신양 나오고, 박신양이 조폭인데 달마야 놀자. 조폭이 그 절로 숨어 들어가서 다시 복수하러 가는 그 영화. 그거 재밌다고 보고 지금도 재방송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조폭을 품어준 스님들에 대해서는 그 조폭이 누가 살인범들 아니야. 사람들 막 집단적으로 저기 상해를 입히고 집단적으로 무기를 들고 패싸움을 일삼으며 선량한 시민들의 돈을 뺏는 그게 조폭 아니야. 결국 그 조폭이 달마야 놀자에서 맨 끝에 가서 내나 또 살인하러 가는 거 아니야. 그때는 막 좋다고 그래놓고, 아니 그 한상균 위원장이 무슨 뭐 칼 두고 누굴 찔렀어? 한상균 위원장이 폭력 시위를 했어? 폭력 시위를 하라고 지시를 했어? 왜 지랄이야? 영화잖아요? 아니 그 영화에 나올 때는 조계사에서 왜 우리의 불교를 범법자를 보호하는 걸로 했냐라고 항의한 적 있냐고. 달마야 놀자가 그렇게 인기 있을 때 우리 조계사를 왜 범법자를 비호하는 집단으로 매도했냐 이러면서 시비 왜 안 걸었어? 그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한상균 위원장 나가라고. 여러분, 그래서 아까 그 저기가 나왔죠? 그 도법스님? 예. 도법스님이 나와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거 혹시 인터뷰가 있으면, 영상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고요. 기사가 나온 거 있으면. 문제는 뭐냐? 지금 조계사 신도회라고 주장하면서 그 한상균 위원장을 내쫓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게 누구야? 이혜훈 전 의원 시어머니 아니야. 노골적으로 새누리당 그 지지하는 발언하고 그랬던 사람이라며. 그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지금 몇몇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난동 피우고 쫓아내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건 정치적 아니야? 조계사에서 새누리당 노골적으로 편드는 활동하는 거, 그거 정치적 아니야? 그거는 정치적이라고 비난하지 않으면서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거기다 이 사람이 지금 약자잖아. 그 약자가 그 절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걸 야몰차게 내쫓는 거, 그게 불가의 자비야? 부처님이 언제 그러랬어? 부처님이 언제 그러랬어? 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얘기했잖아요. 나무라는 게 뭐야? 돌아가라. 그게 조계사에서도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러냐? 암송하잖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거 계속 외우잖아. 그 나미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무슨 뜻이야?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기억하라. 그 얘기로 돌아가라. 그 얘기잖아. 그러면 나무 아미타불은 뭔데? 나무 아미타불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진리를 구하면 와서 진리를 전달해주는 그런 부처님이라며. 관세음보살은 누구야?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이라며.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기억하라. 그들의 뜻에 따라서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줘라. 그 뜻이야. 그러면 해탈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개신교 신자지만 그 우리가 국민윤리에서 불교 철학의 핵심을 애들한테 가르쳤다고요. 거기다 나오는 말이야. 자, 오늘 아침에 그 노컷뉴스에서, 오늘 아침에 노컷뉴스에 도법스님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네, 맞지? 불자들 대답해봐. 내가 불가의 철학을 정확히 이해한 거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불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자비야. 기독교가 사랑을 얘기한다면 불교에서는 자비야. 그 자비가 뭐야?
그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품고 그 돌봐주는 마음, 그게 자비심 아니야. 그 다음 적선이 뭐야? 적선. 선행을 쌓는다는 얘기야. 불가는 자비와 적선을 뭐라 그러나 행동 지침으로 하는, 윤리로 하는 종교야. 평화, 생명 존중, 자비와 적선, 그게 이 불교 철학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계속 외워서, 그래서 정말 아미타불이 어떻게 평등사상을 펼쳤는가, 어떻게 관세음보살이 고난당한 중생을 구제하려고 애썼는가 기억해라. 너도 그러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네가 해탈할 것이다. 그게 불교 철학이야. 그러면 조계사에서 지금 잠깐만요. 근데 이게 말씀이 되게 좀 길긴 긴데 인터뷰 한번 들어봅시다. 요게 아까 그 혹시 도법스님이 인터뷰할 때도 똑같은 입장이었나요? 요게 아침에 인터뷰로 나온 건 내가 들었는데, 그 아침에 인터뷰 나온 뒤에 혹시 화쟁위원회에서 회의를 달리했을까? 강제 퇴거를 거부하고, 예. 자.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를 떠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자신을 구속시켜 노동계약을 밀어붙이려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동계약을 처리를 둘러싼 국회 사항이 종료될 때까지 조계사의 신변을 더 의탁할 수밖에 없음을 깊은 안양으로 품어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예,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어제 발언 지금 들으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계사에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23일째 조계사에 피신 중입니다. 사실 조계사 신도회가 정했던 퇴거 시한은 일요일이었는데요. 한 위원장은 당장 조계사를 나가지 못하는 처지 헤아려 달라 하면서 노동계약이 중단되면 도법스님과 함께 출두할 거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신도회와의 충돌도 우려가 되고 또 경찰로부터도 지속적인 요청을 받는 상황에서 조계종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조계종을 대표해서 지금 한상균 위원장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이죠.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스님 직접 만나봅니다. 도법스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지금 방송에서는 처음 입장을 밝히시는 거죠? 그렇지만은 않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단독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실은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데, 어제 한상균 위원장의 결정, 그러니까 지금은 나갈 수 없고 노동계약이 중단되면 나가겠다는 이 입장, 도법스님도 공감을 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난 그 입장은 처음부터 일관됐다고 알고 있어요.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요. 예. 어쨌든 노동 문제를 놓고 보면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또 귀족 노동자 문제, 예. 주로 이 두 마디로 요약되지 않습니까? 대립이. 예. 사실은 그 문제를 바람직하게 풀겠다고 하는 게 위원장의 바람이고 뜻이고, 예.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이 바람직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 그 바람직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된다면,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 예. 자기는 그것을 위해서 어쨌든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겠다. 이게 난 처음부터 그의 뜻이라고 봐요. 예. 그런데 어저께 그 입장을 밝혔다고도 그러는데, 예. 전 처음부터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그건 새삼스럽지 않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자진 출두하겠다고 하는 게 더 새로운 내용으로 표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진 출두하겠다라는 입장이 어제 발언의 핵심이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다른 것은 늘 일관된 입장이었고, 예. 새롭게 표현된 것은 자진 출두에 초점이 있다고 보죠. 그렇다면 조계종의 입장, 도법스님의 입장 역시 강제로 내쫓거나 끌어내는 방식이 아닌 그 자진 출두를 하는 것에
공감한다. 그때까지 기다려주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조계종 입장은 예. 사실은 어떤 입장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조계종단의 기구인 화쟁위원회에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역할을 화쟁위원회에서 하고 예. 또 한 위원장의 신변은 조계사에서 어쨌든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신변 문제는 조계사 몫이라 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풀어내는 역할을 하는 문제는 화쟁위원회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과격 시위와 과잉 진압의 악순환, 이 문제를 좀 이제 매듭 짓고 예. 정말로 평화롭게 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 보자. 예. 이런 뜻에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받아들이신 거예요. 예.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실 또 그런 뜻들이 국민적 공감과 호응이 이루어져서 대회까지는 평화롭게 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차 대회. 예. 그 연장선상에서 또는 같은 맥락에서 예. 이 문제도 평화롭게 풀고 매듭 지어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롭게 매듭 지어야 한다. 예. 따라서 자진 출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질 출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모든 노력을 다 할 생각이고요. 예.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면 나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제로라도 내쫓아야 한다. 왜 법 집행을 지금 종교시설이 방해하느냐. 지명수배자를 왜 보호하느냐. 이런 일각의 비판, 경찰 쪽에서도 압력.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많죠. 내부 반발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 예. 조계사가 범법자를 숨기는 데 목적을 뒀다면 그 논리와 주장이 당연히 맞습니다. 예.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죠. 아하. 그러나 처음부터 범법자를 숨기고자 하는데 뜻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 거의 고질병처럼 되어 있는 문제를 좀 바람직하게 풀고 바람직한 흐름을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오히려 바람직하게 풀리고 바람직하게 매듭 지어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데 국민적 지혜와 뜻이 모아져야 된다고 보고요. 예.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더 시간들이 아마 필요할 수밖에 없으라고 봅니다. 이런 시간들을 조금은 좀 기다리면서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재 우리가 좀 더 성숙된 미래로 가는데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좀 평화적인 해결을 찾아보자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지금 경찰은 지금 23일째다.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각도로 방안을 찾아보겠다. 최악의 경우에는 조계사에 진입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어제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자, 이렇게 역질문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 5일 대회 때 모두가 우려했지만 평화롭게 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결과 가장 누구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을까요? 도움이 됐을까요? 누구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하나하나 짚어보면 전체적으로 온 국민이 아마 마음을 놓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대단히 많은 걱정, 대단히 많은 불안을 안고 있었는데 평화롭게 마무리됨으로써 아마 크게 한시름 놓았으리라고 봅니다. 예. 또 더 구체적으로는 아마 경찰들이 즉 시위의 어떤 안전한 질서를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고 길에 나서는 경찰들이 가장 마음이 놓이지 않았을까요? 예, 사실 뭐 의경 어머님들도 사전에 걱정 많이 하시고 그랬거든요. 대단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들은 그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 예. 평화대회가 이루어짐으로써 아마 그들이 가장 크게 마음이 놓였을 거예요. 아하. 자, 이렇게 온 국민이 더 구체적으로는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법 집행인지 아니면 불안과 공포가 계속 되거나 말거나 예. 다양한 법 형식 논리로 집행하는 게 과연 법 취지에 맞는 것인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살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형식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걸로 지금 경찰에다가 답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 맞느냐 그러냐를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예. 법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그 물음을 늘 우리는 놓치지 않고 가면 법 취지에 맞는 길이 열린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건 조계사 신도회입니다. 신도회에서는 한 위원장이 안 나갈 경우에는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미 지난주에 한번 충돌이 있었고요. 신도회 측하고도 얘기가 좀 되십니까? 뭐 끊임없이 얘기들은 하고 있지만 예. 아마 그런 소요는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뭐 많은 대화를 통해서 예. 빨리 자진 출두할 수 있도록 예. 이 조건을 만드는데 만드는 것이 문제를 푸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예. 그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지금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건을 만든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죠. 조건이라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대화의 조건들. 사실은 제일 바람직한 조건이 있긴 있죠.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뭡니까 그거는? 어쩌면 노동자 문제는 예. 우리 사회 청소년 또는 젊은이들의 미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다 노동자로 삶을 살 텐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고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대통령 혼자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들만 갖고 되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의 넓은 의미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범시민사회, 범노동계, 예. 범정계 모든 역량들을 함께 모아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희망이 될 수 있는 길을 찾고 만들어가는 게 해답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조건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때까지 한 위원장이 계속 있겠다고 해도 저는 그런 가능성만 보이면 예. 그런 가능성들이 믿을 수 있도록 가능성만 보인다면 예. 전 바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죠. 가능성만 보여도 자진 출두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까지는 끌어내거나 내쫓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말씀. 그렇게 해서 뭔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도법스님. 이렇게까지 일이 복잡하고 길어질 줄 알았다면 아마 조계사에서 애초에 한 위원장 안 받았을 거다. 이런 말도 하던데. 이거는 혹시 조금이라도 후회하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이런 것들은 살펴서 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살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로 조계사가 뜻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그냥 찾아와서 어쨌든 좀 머물게 해달라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부지불식간에. 그렇다면 그 당시 결정 지금 후회 안 하십니까? 이건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예.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어떤 화쟁위원회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뭔가 좀 다툼은 말리면서 좀 더 바람직하게 풀고 좀 더 바람직한 행기를 열도록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또 조계사는 어쨌든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지. 다른 아무것도 있잖아요. 도법스님 알겠습니다.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조계사. 조계사의 입장, 조계종의 입장은 어떤지 오늘 좀 많이 궁금했는데 오늘 조금 궁금증이 해소가 됐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화쟁위원장 도법스님이었습니다. 아니, 이 도법스님이라는 분은 나는 오늘 목소리를 처음 들었는데요. 아침에 얘기를 듣는데, 그러니까 왜 불가에서 공부
하잖아. 면벽 수행이라면서 벽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자기에게 질문을 해서 자기의 모든 욕심과 번뇌를 내려놓고 온전히 자기를 비운 상태를 공이라고 하고, 그 공의 상태에 이르면 온 우주의 섭리를 다 깨닫게 돼서 그게 이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거 아니야. 깨달음의 경지. 그래서 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고 나면 이 모든 이 세상적인 뭐라 그러나 이 논란이나 이런 말장난에 그 동요되지 않는, 그리고 이분은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왜 불교에 그런 말이 있죠. 누구를 만나면 누구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누구를 죽이고, 그런 말이 있던데? 그러니까 도반을 만나면든가? 도반을 만나면 도반을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예,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어떤, 틀에 갇히지 마라. 예, 조사. 맞아.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그리고 그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인다. 그 말이 뭐냐면, 어떤 먼저 앞선 깨달은 자의 말을 무조건 따르지 마라. 네 자신의 깨달음에 집중해라. 그런 뜻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세상적인 논리, 혹은 앞에 막 떠벌리고 있는 그들의 틀,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말라는, 거기 그 수준에서 헤매는 게 아니라 단계를 넘어선,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경찰이 왜 범죄자를 도와주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가 법 집행이냐, 법의 목적이 뭐냐, 본질적인 부분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막 신도회에서 막 손을 피울 때 어떨까요? 그러겠죠. 난 그 부분이 제일 멋있었어. 신도들이 계속 반발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원래 그 스님들이 원래 세상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잖아. 그 중생들이 떠들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막 그래라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니는 그러겠지. 그냥 그 마음도 이해해 주는 거야. 그 신도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신도들이 뭐라고 그러는 것도 이해를 해주는 거야. 그치만 우리는 옳은 길을 가야 된다. 평화롭게. 법이 왜 있는 거냐. 지금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 이래버리니까 이거는 걔네들의 세상의 어떤 뭐라고 그러나 잣대로 침범이 안 되는 거야. 정말 이게 윗단계, 정말 한 단계 위에 있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도법스님의, 고생했어. 예, 도법스님의 이 뭐라 그러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분이 굉장히 이분이 굉장히 내공이 깊은 스님이다. 정말 이 깨달음을 많이 얻으신 스님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아침에 인터뷰였는데, 아침에 인터뷰 말고, 공식적으로 아까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예.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화쟁위원회, 한상균 위원장 스스로 거취 결정, 강제 퇴거 거부.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경찰에는 화쟁 정신으로 함께 풀어가자. 이 불교의 화쟁 사상, 경찰에게 화쟁 정신으로 함께 풀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했군요. 공식적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조계사에 은신하고 있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속히 거취를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강제 퇴거 대신 자진 퇴거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 경찰의 퇴거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거는요, 정말, 아니, 이거 봐봐. 그러니까 막 강제 퇴거를 하라고 막 분위기를 띄웠잖아, 신도들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진 퇴거해라. 자진 퇴거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거는 계속 보호해준다는 비난할 수가 없잖아. 퇴거해라. 근데 강제 퇴거는 우리가 안 할 테니까 스스로 퇴거해라. 그래서 퇴거시키라는 저들의 요구도 만족시켰고, 근데 살려달라는
그 한 위원장의 바램에도 맞고 정말 최고의 묘수야. 스스로 자진 퇴거를 하거라. 자진 퇴거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내 말이 정확한 거지 지금. 예. 그래서 실제로 이 경찰의 퇴거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화쟁위원장 도법스님은 8일 오후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은 노동 관련 법을 연내 처리하지 않겠다는 당론을 확정하여 밝혔다며 야당의 약속을 믿고 한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조속히 결정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12월 5일 2차 민중궐기 집회가 평화적으로 잘 마무리된 데는 서로가 서로를 믿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경찰과 정부의 집회 성과를 잘 살려 평화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 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9일 오후 5시 퇴거와 관련해서는 대화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이는 사실과 맞지 않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오전 조계사를 찾은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만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도법스님은 오전 10시 30분 화쟁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연락하겠다고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와 관련 없이 구청장이 찾아와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도 경찰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고집스럽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찰도 저희와 함께 이 문제를 평화롭게 풀 수 있도록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노총 측은 위원장의 자진 출두 전에 강제 조치하지 않겠다는 화쟁위의 공식 입장을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앞서 구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조계사를 찾아 경찰은 한상균의 도피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영장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조계사 회화나무 합창단 소속 30명이 한 위원장이 은신해 있는 관음정 4층까지 올라가 나오라고 소리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회화나무 합창단 소속 30명. 불교의 자비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합창단이군요. 예.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의 요청을 거절한 것도 아니고, 또 한상균 위원장의 그 요청을 거절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법을 어긴 것도 아닌, 이분 직접 한번 뵙고 싶네요. 앉으세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거취 문제도 화쟁의 정신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12월 5일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던졌지만 집회는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노동법 처리를 둘러싼 불신의 과정이 있음을 알지만 이 또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야당은 노동 관련법을 연내 처리하지 않겠다는 당론을 확정하여 밝혔습니다. 야당의 약속,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믿고 한상균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조속히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합니다. 경찰과 정부 또한 12월 5일 집회의 성과를 잘 살려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모든 동영상 끝엔 내가 나와. 화쟁사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모든 다툼을 평화롭게 화합으로 풀어가자. 그러니까 너도 맞고, 그러니까 그 불가사상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둘이 막 싸워. 그래서 스님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래. 그러니까 싸우던 애가 아니 스님 이러니까 이렇게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 너도 옳다. 그러니까 얘가 아니 스님 나한테 옳다 그러더니 왜 쟤도 맞다 그럽니까? 너도 옳고 너도 옳다. 그게 화쟁사상이에요. 맞죠?
불가에 계신 분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죠. 예. 이 화쟁 사상이라는 게 너도 맞고 너도 맞다. 그러면서 모든 논쟁을 평화롭게 하나로 모아내자. 이런 게 그 화쟁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쟁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기가 막힌 묘수를 지금 둔 거야. 기가 막힌 묘수를 둬서요. 예, 모든 문제를 평화로 풀어간 거야.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이 욕을 할 수도 없고, 그럼 그렇잖아. 자진 퇴거할 거니까 기다려라. 근데 만약에 자진 퇴거를 기다리는 조계사에 경찰이 난입? 이거는 뒤집어지는 문제거든. 전국의 불교가 들고 일어날 문제야. 조계사에서, 아니, 이 화쟁위원회에서, 이제 스스로 물러날 때, 스스로 퇴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 했는데, 조계사를 치고 들어갔다! 그러면 전국의 절이 뒤집어져요. 전국의 절이 그 부분을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 야, 자, 하여튼 상황은 매우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어요. 나는 솔직히 그래.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 말이 우리 기독교인 교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굉장히 이기적인 말이다. 하늘 위에든 하늘 아래든 오로지 나만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근데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무슨 얘기냐면 하늘 위에든 하늘 아래든 모든 게 다 나다. 오심즉 여심. 모든 게 다 내 마음 나다. 그러니 미물도 나처럼 사랑하고, 나를 스스로 죽이지 않는 것처럼 미물을 죽이지 않고, 내가 나랑 다투지 않는 것처럼 남이랑 다투지 않고, 내가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남을 먹이고, 그게 유아독존 사상인 거야. 이건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철학하고 통하는 내용이야. 기독교 철학이 뭐냐?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었으니 당신의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 말이 기독교 철학이라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나다. 그러니 모두를 사랑하고 아껴라. 네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껴라. 그게 결국 우주의 섭리는 하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기독교의 철학하고 이 불교의 철학이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 이게 모든 종교의 도는 통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공부 많이 한 스님들을 만나면요, 아주 즐겁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개신교 집사이고 그분들은 불가의 스님이지만 우리는 서로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예, 서로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서로에게 이 깨달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나는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많은 개신교 신자분들이 그래서 망치부인을 사입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교도하고도 얘기하라고 그러셨어요. 이교도하고도 얘기를 해서 진실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망치야, 너도 화쟁을 해라. 왜 우리가 세월호 그만 떼라 그러면 우리를 맨날 쫓아내냐? 그래, 그게 화쟁의 길이야. 네가 여기서 계속 범죄하게 내버려두면 여기서 얼마나 사람들한테 욕을 먹겠니?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 정도에서 잘라주는 거야. 망치식 화쟁이야. 알았어? 네가 여기서 완전히 등신 취급받고 그렇게 욕먹는 걸 내가 바라보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다 너를 사랑해서 자르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요. 뭐야? 잠깐만. 문 대표 얘기가 뭐야? 오늘 뭐 문재인 대표가 또 뭔 얘기 했어? 내가 끝낼라 그랬더니만 또, 이러시면 곤란한데. 오늘 문재인 관훈 토론 얘기하는 거죠? 예. 아닌데, 이거? 예.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양극화 심화, 지출 불평등 악화, 전월세값 폭등의 비정규직 양상, 저성장이 주범, 이라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나왔어요. 네, 오늘 뭐 관훈 토론 기사는 안 나왔나 봐요. 예, 관훈 토론에 대한 기사가 하나도 없어. 자, 여러분, 아까요 제가 한 사람을 뭐 망치 부인한테 뭐 대화를 하고 싶다는 둥 이러면서 아침 내내 채팅창에서 저기 난동을 피웠던 사람을 내가 두고 보다가 자른 게 뭐냐. 네가 공부 못해서 젊어서 공부 안 해서 좋은 대학 못 간 거는 자기 탓이 아닌지 그 말 때문에 내가 블랙을 걸었어. 뭐 응원합니다인가? 응원합니다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을 내가 블랙을 건 이유가 뭐냐. 그 자기가 공부 안 해서 좋은 대학 못 간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블랙 걸었어요. 그 말이 왜 잘못됐는데. 여러분, 입시 대리모라고 알아요? 입시 대리모? 자기 자녀를 명문대에 보낸 학부모들한테 애를 아예 맡긴대. 그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키고 입학 상담까지 해가지고 그 학교에 보내는 그게 입시 대리모래. 그 입시 대리모의 한 달 비용이 1,000만 원이래. 응? 1,000만 원, 월 1,000만 원을 들여서 그런 입시 대리모한테 애를 맡겨서 그래서 공부시켜서 명문대 보낸대. 1,000만 원 없는 가정은 그게 공부 안 해서야? 공부 안 해서 대학 못 가는 거야? 있는 집 새끼들은 몇 천만 원짜리 가외를 하는데 생으로 공부한 애들이 그것들이랑 어떻게 경쟁이 되냐고. 네가 공부 안 했으니까 좋은데 못 간 거 아니냐고? 지랄하지 말라고 그래. 예. 자, 지금 이 계급 간의 계층 간의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법고시도 없어지고, 사법고시 폐지 논쟁, 그것도 내가 한번 얘기를 다루긴 다뤄야 되는데, 예. 대결하자면 상처 받더라도 뚝심 있게 가겠다. 자, 뭐, 오늘 이게 문재인, 오늘 관훈 토론에 대한 기사예요? 대결하자면 상처받더라도 뚝심 있게 가겠다. 그러니까 안철수 쪽에서 계속 대결하자고 그러면 상처를 받게 되더라도 뚝심 있게 가겠다. 잘 생각했어. 공동 창업주인 안철수는 탈당 안 할 거다. 공천 불안에 따른 탈당, 국민 용납 안 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8일 안철수 의원의 탈당설과 관련 안 전 대표는 우리 당을 만든 일종의 공동 창업주다. 대표 물러가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탈당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나갈 테면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는 안 된다고 호소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비주류 탈당설에 대해 공천 불안 때문에 평가 하위 20%가 배제된다는 걱정 때문에 탈당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뒤 지금 탈당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그냥 저에 대한 압박욕이라고 생각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문재인 대표가 갑자기 달라졌어? 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문 대표가 달라졌어요야? 그는 지금 탈당 분당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배수진을 치는 것이지 결코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솔로몬 왕의 판결 같은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사실 안 전 대표가 요구하는 것은 강도 높은 혁신이다.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저도 똑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혁신은 혼자 하기 힘들다. 제가 썩 잘해내지 못했다. 인정한다면서도 안 전 대표가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더 나아가 안 전 대표가 대표하던 시절에 새정치 혁신을 위해 한 걸음이라도 나아갔느냐라고 반문한 뒤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함께 손잡고 하자는 제안을 안 전 대표에게 다시 한번 드린다. 제가 제안한 것이라 믿었지 못하면 더 믿어온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안 의원이 재차 요구한 혁신전대에 대해서는 힘을 합쳐 똘똘 뭉쳐도 내년 총선에
이길까 말까 그런 상황인데 총선을 앞둔 시기에 서로 대결하고 분열하는 전대를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며 전대에서 경쟁으로 끝을 내자는 제안이라면 저는 결탄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더 나아가 대결하자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대표 권한으로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끝까지 뚝심 있게 걸어나가겠다고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친노 편중 인사 비판에 대해서도 대표된 뒤 2번 인사 동안 친노는 단 한 번도 가깝게 임명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탕평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지나쳐 오히려 탕평을 하지 못하고 친노는 거의 철저히 배제해야 하는 인사를 했던 것이 우리 당의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우리 당이 더 혁신하고 더 단합하겠다. 총선 승리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이 바라는 인적 혁신도 하겠다면서도 옳은 길이라면 두려움 없이 헌신하고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진작 좀 이러지. 근데 만약에 초반부터 이렇게 했으면 지랄을 했을 거야. 안철수 김한길이가 독재를 한다고 개지랄 했겠지. 그동안 계속해서 참고 손 내밀고 그 자리를 내주고 너가 혁신위원장 해라. 그러면서 얼마나 그동안 기다려줬어. 계속 굽히고 낮추고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강성 발언을 해도 이젠 국민들도 지쳤거든. 오죽하면 진중권 교수가 안철수의 최후 통첩에 진중권 가는 사람 아름답게 보내줘야 안 비주류 이해 대변 한시적으로 얼굴마담 노릇하는 것. 예, 정말 진중권 그 교수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에게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리자 동양대 진중권 교수는 가는 사람 아름답게 보내주는 게 좋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탈당 명분이 없으니 네가 나를 탈당시켜달라. 주말 6일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진 교수는 10여 개의 트윗으로 현 상황을 논평했다. 그는 새정연의 위기는 혁신을 안 한 데 있는 게 아니다. 문재인 리더십, 정확히 말하면 팔로워십이라며 비주류에게 권력을 넘기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라고 운을 뗐다. 진 교수는 비주류는 당내의 소수에 불과하다. 이들이 똘똘 뭉쳐도 당내 다수를 이끌지 못한다면서 안철수야 문재인 물러날 때까지만 필요한 존재. 계속 얼굴마담 노릇시킬지 모르나 문재인 물러나면 이제 자기들끼리 싸울 거다. 당이 콩가루가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중권 교수가 난 참 마음에 든다니까. 비주류는 당내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똘똘 뭉쳐도 당내 다수를 이끌지 못합니다. 안철수가 문재인 물러날 때까지만 필요한 존재. 계속 얼굴마담 노릇은 시킬지 모르나 문재인 물러나면 이제 자기들끼리 싸울 겁니다. 당이 콩가루가 되는 거죠. 이걸 비주류라고 모를까요? 압니다. 다만 당이 무정부 상태가 돼야 지도부의 혁신안을 무력화시키고 자기 지역구를 지킬 수 있으니 저러는 겁니다. 당내 기반이 없는 안철수는 비주류의 이해를 대변함으로써 한시적으로 얼굴마담 노릇하는 거고요. 문재인은 양보할 만큼 양보했습니다. 권력 분점 제한하고 혁신안 수용했고 이러니 탈당을 하려 해도 명분이 안 생겨요. 그래서 나를 탈당시켜달라고 말하자면 네가 잘라서 내가 나갔다는 형식이라도 갖춰달라고 기자회견 한 거죠. 가는 사람 아름답게 보내주는 게 좋아요. 비록 생각은 다르지만 올바른 야당 자리를 놓고 앞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되길 바란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아울러 툭하면 탈당하겠다고 언론에 흘리고 다닌 현역 의원들에게 이참에 확실히 거취를 정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가겠다는 사람 잡을 필요 없죠. 깨끗하고 깔끔하게 신사적으로 헤어지는 것도 정치적 미덕입니다. 난 진짜 나는 6일날 기자회견에 달린 댓글에 모두 잘 가라 잘 가라 가버려. 6일날 안철수가 그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잘 가라 가버려. 안녕 철수. 어떻게 아무도 안 잡냐.
아무도 안 잡아. 그리고 빨리 나가라 이런 분위기야. 그러니까 지금 탈당하겠다고 선언하면 그 평가 하위 20%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 지금 분위기가 뭐 그러잖아요. 뭐 주말에 10명 탈당한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 뭐 주말에 뭐 10여 명 탈당. 여러분 지난번에요. 그게 언제였어? 5월 달인가 언제 뭐 저기 당직자 등 100여 명 탈당 기억나요? 그게 언젠지 찾아봐봐. 문재인 당대표 되고 얼마 안 됐을 텐데 뭐 그 문재인 지도체제에 반발해갖고 당직자들 100여 명이 탈당한다 그랬어. 기사가 대대적으로 난 거야. 그래서 읽어보니까 당원 3명 탈당한 거야. 당원 3명 탈당한 게 사실인데 조중동하고 종편에서 디립다 당직자 100명 탈당이라고 뻥친 거야. 지금 뭐 30명 탈당? 한번 해봐. 그때 100명 당직자 100명 탈당 그래가지고 기사 찾아보니까 당원 3명 탈당했어. 그래서 그럼 왜 기사 이렇게 냈냐 하니까 100명이 탈당하기로 약속을 했대. 근데 안 한 거야. 근데 기사는 100명 탈당이라고 나간 거예요. 지금도 이 탈당설 30명 탈당? 고맙다. 그러면 자리가 30개 나네? 그죠? 예. 지금 30개 탈당설 나오고 있는데 야 고맙다 야 빨리 나가라. 그 쓸만한 지금 비례대표 의원들 중에 지역구 없는 애들 그런 애들 그 30개 안 치면 되겠네. 빨리 나가. 그 30명 탈당설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그래야 그 지역에 괜찮은 젊은 의원들 출마시킬 거 아니야. 그지? 아우 기다리고 있어. 우리 뭐 이렇게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시도 있잖아? 그렇게 탈당하고 싶으면 그냥 가. 아무도 안 말려. 지금 그 탈당하겠다고 협박하는 애들 공천받기 어려워서 나가는 거 아니야. 어차피 공천 안 줄 거니까 나가갖고 따로 나가겠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좋다고 찍어줄 것 같아? 자, 이 30명 탈당하면 30자리가 비는 거고요. 50명 탈당하면 50자리가 비는 거예요. 빨리 결정하라고 그래. 무슨 주말까지 기다려. 오늘 화요일인데.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그냥 내일 탈당해. 내일 그냥 딱 탈당 기자회견하고 멋있게 가. 그래야 빨리 우리도 다음 멤버를 지금 12월이야. 빨리 그 자리에 젊은 사람들 채워 넣으려면 자리가 많이 필요하니까 나가려면 그냥 내일쯤 탈당을 해버려. 뭐 주말까지 시간 끌고 지랄이야. 비례대표 중에서 지역구를 살리고 싶은 게 한두 명이야? 빨리 나가길 바래. 자, 뭐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더 이상 뉴스 갖고 오지 마. 지금 벌써 5시 20분이야. 내가 너무너무 무서운 선물을 받았어. 어떤 사람이 그 무슨 면역 체계 개선 강화제라고 그러면서 그 저기 영양제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보내면서 뭘 했는 줄 알아? 원래는 하루 3번 1회 1포씩인데 12월 5일을 위해서 하루에 1회 2포씩 먹으라는 거야. 내가 작년인가 언제 내가 몸이 아파, 내가 건강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좀 쉬면서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한의사 시청자가 공진단을 3상자를 보냈어. 그 비싼 공진단을 3상자를 저기 전주에 계신 한의사분이 보약을 먹여가지고 막 방송을 시키더니 이번에는 긴급하게 흡수가 잘 되는 저기 영양제라고 그러면서 액체형 영양제를 보내놓고 심지어 약물 과용을 종용하는 거야. 1회 1포씩이지만 상황은 급하고 12월 5일에 꼭 필요하니 1회 2포씩 먹으라는 거야. 뭐 평상시에 망치 부인님 건강이 어떠세요? 그렇게 건강 걱정하더니만 14일날 11시간 동안 방송하는데 집에 가라는 소리도 안 하고 내가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집에 가랄 줄 알았더니 버스 정류장에 시민들 내쫓고 나를 거기서 앉히라고 그러질 않나. 근데 이제 배고파서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뭘 먹이면서 방송하질 않나. 나는 시청자가 진짜 무서워.
내 보여줘? 이게 이제 그분이 보내주신 영양제인데, 이게 이제 주로 세무회계사 일하시는 분들, 그 세무회계사 일하시는 분들이 그 신고 기간에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걸 먹고 버틴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를 보낸 거야. 아니, 점점 시청자들이 무서워지고 있어. 아니, 이건 한의사님 보낸 거 아니에요. 예, 이건 한의사님이 보낸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시청자가 보낸 거야. 자기가 먹는다고. 아니, 근데 내가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그날 우리가 저기서 그 시청광장에서 서울대학 병원까지 왔잖아. 근데 사실 내가 그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나중에 이렇게 골반이 뒤틀리는 거지. 골반이 쪼개지는 것처럼 아팠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럼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 막 손목도 아프고, 모든 마디마디가 다 아픈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오늘은 방송을 못하겠지 했더니만 또 방송이 되잖아. 그리고 내가 그날 목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예, 그날 목을 되게 많이 썼는데 그 14일보다 목을 더 쓴 것 같아. 그런데 소리도 나. 한 이틀,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날하고 월요일 딱 이틀 쉬고 소리가 나. 아니, 약 제목을 알려주는 건 이거는 간접 홍보이기 때문에. 예. 하여간, 보면 유명한 거예요, 이게? 아니, 이게 유명한 거야? 난 처음 봤어요. 예. 이게 지금, 유명한 거예요? 효과가 좋아요? 일본 사람들도 엄청 좋아해요. 그렇군요. 좌우지간. 하여간 내가 볼 때, 그리고 어떤 분은 몸에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집회에 직접 못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집에서 하루 종일 날 위해 기도했대. 하루 종일 날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야. 야, 누구는 보약을 보내고, 누구는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그러니 이게 내가, 나 정말 무서워. 그래서 결국 우리 12월 5일에 정말 멋있게, 정말 멋있게 우리의 그 2차 민중 걸기 대회를 잘 마쳤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또 한 번 3차 민중 걸기 대회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 3차 민중 걸기 대회에 더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이걸 또 막고 그럴 명분이 없어. 지난번 14일 거 폭력 시위라고 지랄하면서 막 불허하고 지랄하다가 법원한테 까이고, 이제 19일날 우리 모이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내가 볼 때 2주 동안 뭔가 이렇게 강력한 저항을 해야 된다는 둥, 그러면서 이제 합법 시위에 테두리에 갇히지 말자는 둥, 그런 개소리가 나올 수 있어. 그럴 때 우리가 완전히 개무시를 해야 돼. 우리가 개무시를 하고요. 우리는 평화와 합법, 저 불법 집단에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는 이유는 평화적인 합법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다음에 우리가 행진을 할 때 이놈들의 폭력 시위, 비폭력 시위 그런 주제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 국정교과서 반대, 노동학법 반대, 민생파탄 책임자 박근혜는 퇴진하라. 그리고 난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국정원 댓글 부대.
국정원 댓글 부대 처벌하라. 이 얘기도 나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 부정선거, 국정원 부정선거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금 원세훈이를 처벌 안 하고 막 풀어주려고 지금 작전 피고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원세훈을 풀어주면 김하영부터 2,800명 잡아들여라.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원세훈에게 무죄를 준다면 우리는 김하영부터 그 민간인들 2,800명 다 잡아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요구해야 돼요. 그래야 내년 총선에 이 댓글 부대 개새끼들이 뻘짓거리를 못할 거 아니야. 이제 댓글 부대와의 전쟁이에요. 예. 저는 아프리카에서 우리 오늘 용식 오빠 전화까지 왔네. 용식 오빠가 2006년 12월에 아프리카에서 방송해봐라 할 때 저는 제가 이런 사람이 될 줄 몰랐어요. 저도 용식 오빠를 구속시킬 줄 몰랐고요. 저도 구속될 줄 몰랐고요. 그리고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 몽땅 몰려와서 수천 명이 시국을 논하는 방이 될 거라는 걸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이 국정원 직원들하고 싸워오면서 이게 국정원이라는 감은 있었지만 그게 사실로 증명될지 몰랐어요. 근데 사실로 증명이 되더이다. 그리고 그 싸움이 이제 내년 총선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저는 정말요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이 모든 일이 마치 정말 누군가가 하나의 극본을 쓴 것처럼, 누군가가 극본을 썼다라면 이렇게 완벽하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대하 드라마야, 9년짜리 대하 드라마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야. 그 지난 9월 달에 망치부인 패소했다고, 망치부인 패소했다고 그렇게 네이버에다가 메일에 띄워놓고 지들이 나를 조롱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 좌익 교수가 기소될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난 9월 달에 그 망치부인 패소했다고 네이버 1등 네이버 메인에 뜨고 하루 종일 조롱하면서 지들이 좋아했잖아.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좌익 교수 기소된 거 아니야. 그래서 댓글 부대의 범죄가 고스란히 다시 한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이 댓글 부대가 아직도 움직이고 있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이 이 국정원 댓글 부대 처벌하라는 운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우리가 다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대단한 대장정을 우리는 가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쓴 드라마라면 이렇게 완성도가 높을 수가 없어. 물론 아직 이 드라마의 끝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직 알 수 없어요. 현재로 보면 아직도 저들은 견고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도 이 공권력이 쥐고 흔드는 놈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처절한 실패를 다시 맛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12년 멘붕, 2012년 총선 대선의 멘붕을 또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미리 포기해야 되나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싸워보는 거예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싸워보고 그리고 나서 결론이 어떻게 되든 후회 없이 싸운 다음에 결론을 받아들입시다. 지금은 우리가 성공인지 패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지지 않았어. 그건 확실해.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그게 저의 좌우명입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된다는 말 저는 믿습니다. 저는 늘 믿었고 믿는 만큼 승리해 왔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는 말,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기서 이 우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이 우주의 섭리는 노력하는 자에게 보상합니다. 노력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말이 저는 그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태워 빛이 되면 됩니다.
우리 손에 피땀을 흘리면서 길을 만들면 됩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한다. 김근태 의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달나라에 가도 변함없는 저의 희망의 질량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는 길 어려운 길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길도 아니고 예, 승리가 보장된 길도 아니고 정확하게 끝이 보이는 길도 아닙니다. 언제까지 가야 될지도 알 수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갑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가다가 넘어지면 쉬어가고,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0사람의 한 걸음이 중요한 것처럼 같이 갑시다. 올바른 방향으로 같이 갑시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 수다방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하셨나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3,520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방송은 9,999개까지는 못 본 척이 리액션입니다. 10,000개를 쏘시면 확실한 리액션 나갑니다. 블랙 겁니다. 김영란법 위반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누가 별풍선 몇 개 쐈다 계속 쓰시는 거 저에 대한 모욕입니다. 블랙 걸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예. 자,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유튜브 팟빵에 올려주시는 풍행국님, 그리고 참세상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내일 낮 2시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다 가라앉고 곧 죽을 것 마냥 그래. 근데 마이크만 켜지면, 마이크 켜주고 녹화 버튼 눌러지면 내가 아니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제 방송 보실게요.